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축 사업을 음, 도전하고 싶은 네. 분들이 네. 경매나 공매 물건에서 어떻게 물건을 검색하고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음, 경매 실제 사례를 하나 좀 설명하고자 해요. 네. 네. 한번 이 경매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신축 사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뭘 좀 검토해야 될지 이런 걸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네. 사실 이 소개해 주려는 물건 아까운 물건이죠. 오늘 이제 매각 기일이었던 물건입니다. 네, 오늘이 매각 기일이었고 사실은 저희는 한 번 더 유찰을 네. 지켜보려고 했던 물건인데 단독 입찰로 네, 어떤 멋있는 분 한 멋있는 분이 분이 단독 입찰해서 최저가로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 설명해 주면서 이 프로젝트 설명해 주면서 과정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먼저 경매 물건 정보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매각기일이 24년 1월 네, 25일 오늘이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단독 입찰로 낙찰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주소는 관악구 신림동이고요. 네, 이따 위치 정보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대지 면적이 약 한 108평 정도. 신축하기에 우리가 딱 좋은 네, 뭐 적합합니다. 충분한. 예, 그래서 중규모 건물 짓기에 이제 사실 뭐 적절한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감정가가 처음에 42억부터 시작했어요. 네, 이따 입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네.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세가 그러면 감정가가 지금 현재 시세를 잘 반영한 어느 정도 시세보다 조금 낮게 돼 있어요. 조금 낮게. 아무래도 2023년 11월이 이제 그 날짜다 기준 날짜다 보니까 네. 좀 다소 이제 경기가 그때 많이 안 좋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유찰이 한 번 됐다가 두 번째 이제 유찰이 됐죠. 네네. 그래서 최저가가 26억 9천까지 내려온 걸 저희는 한 번 더 유찰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건물 이 상황상 네. 단독 입찰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유찰을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 위에 있는 내용에 보시면 네. 그 공사대금 네. 8억 4,690만 원 정도의 네.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유찰을 노리고 다음 회차에서 좀 입찰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했었던 물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경매 정보의 물건을 정보를 봐도 여기 이렇게 유치권이 행사 중인 네. 그런 물건인데 한번 입지를 한번 볼게요.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그 관악구 신림동이고 보시면 구로 디지털 단지역 네. 여기에 가까운 뭐 직선거리로 따지면은 한 400m가 좀 안 되는 500m 정도까지는 우리 역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보통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400m 정도 직선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20m 도로변에 접해 있어요. 그리고 후면에도 이렇게 도로가 접해 있어서 사실 이제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주차 계획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땅이다. 이렇게 보이고 입지는 이제 주거지역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이제 좀 둘러싸여 있고 주거지역이죠. 주거 전용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좋은. 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서 입지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토지용계획원을 확인해 봤거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용적률 250%인데 네. 이제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일조권 등 그 높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땅은 북측에 20m 도로에 접해 있어요. 북도로가 20m예요. 네. 그리고 주변의 땅들도 다 같이 접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북측 라인에 걸쳐 있는 인접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네. 저희가 높이 제한을 아예 안 받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이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적률을 네.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그 3종 일반 주거지역의 250% 용적률을 100%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서비스 면적까지 더해지면 그것을 더 이렇게 초과하는 용적률을 계획할 수 실제 용적률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땅이고 도로가 뒤편으로도 전면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 전면도로 20m 도로변 쪽에는 뭐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해도 되고 후면으로 주차 계획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양쪽으로 주차를 다 주차 대수가 더 필요하다면 계획할 수 있는 또 기계 주차도 검토 가능한 그런 아주 괜찮은 물건이었어요. 땅 모양도 그다지 뭐 나쁘지 않고. 네, 우선 뭐 사각은 아니지만 대지 면적이 108평이기 때문에 건폐율 50%지 않습니까? 3종이 그 안에서 충분히 돌려서 예쁜 땅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제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음. 뭐 지구 단위 계획도 없고 네. 다른 특별한 제한사항 뭐 미간 지구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건축하기에는 참 좋았던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지역 그 시세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주거 용도로 사업성을 검토하면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매매가 이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네. 향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다. 네네. 이 구역이 주거 수요가 없는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괜찮은 구역인데. 네. 지도를 봐도 주거 지역이고 여기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검토를 한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네. 오피스텔 건축 용도를 지금 네. 할 때 우리가 가장 수익성을 한번 내볼 수 있는 용도가 그 도시형 생활주택과 네, 오피스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24년 1월 10일 날 발표된 정책이 아주 있잖아요. 핫한 정책이 네, 발표됐죠. 그래서 그 당시 발표한 내용 중에 오피스텔의 발코니 서비스를 인정해주겠다. 네네. 여태까지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이꼴 실사용 면적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서비스 면적을 더해주니까 전용 면적에 플러스 알파가 계획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서비스 용적률 계획이 네.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도 250%도 초과할 수 있는 서비스 면적. 그럼요.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섞어서 계획해도 되거든요. 네. 섞던 아니면 뭐 단독으로 하던 초과 용적률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서비스 용적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래서 제가 계략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전용 면적 12평 이상 13평 네. 되는 투룸이 약 한 20세대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원룸으로 계획을 안 하시고 투룸으로 계획하신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지역의 그 수요 대비해서 사실 이 지역이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네. 중국인들하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뭐 그분들도 월세 잘 내고 뭐 깔끔하게 살고 그런 분들 뭐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2인 가구 이상이 이 수요가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1인 가구나 1.5룸, 1인 가구를 위한 1.5룸이나 좀 규모 있는 원룸도 괜찮지만 주차 대수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주차 면수를 고려하셨을 때 투룸이 더 낫겠다. 네네네. 아니면 그 방향은 제가 직접 검토하진 않았지만 임대형 기숙사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대지 면적이나 용도 지역 대비해서 검토가 네.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생각이 지금 우리 정책이 발표된 것들 쭉 살펴보면 그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어떤 정책들도 굉장히 많았고, 맞아요. 그 오피스텔도 요번에 이제 정책 발표가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또 뭐 층수를 완화시켜준다든지 뭐 어떤 발표들이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그런 쪽으로 우리 다각도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볼 때 네. 괜찮은 땅 아니었나.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20세대에 계획이 된다고 했을 때 네. 한 13평 정도 되는 것들 그러면은 분양가가 한 3억대 한 중반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실거래가를 조회해봤는데 그 정도의 네. 실거래가 사례도 나오죠. 있고요. 네,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매출이 약 한 70억 정도 볼 수 있고 아까 토지가가 뭐 단독 입찰로 27억에 낙찰 받았죠. 그리고 사업비는 한 28억 정도. 건축비를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말씀하신 그 건가요?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계획이 되니까 총 매입 금액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금액이 한 55억이니까 매출액 대비 매출액이 한 70억 정도 예상되니까 계략적으로 한 15억 정도는 이득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굉장히 뭐 좋은, 이게 지금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낮기 때문에 아마 그 잔금 대출 이것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을 상황이 충분히 될 거고,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PF 대출도 공사대금 자체도 PF 대출로 물론 지금 상황은 좀 안 좋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 조금 완화가 되고 좀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PF 대출도 공사대금 상당 부분을 대출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그 경매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 유범사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유치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맞아요. 단순하게 27억에 받았을 때 이 유치권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이 유치권은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뭐 변호사든 법무사든 조언을 받으셔서 이 유치권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이제 뭘 따져봐야 되냐면 점유죠. 유치권은 무조건 점유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거를 점유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성립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있느냐. 이게 만약에 단순 채권으로 판단이 되면
예, 그 그렇죠. 의미가 없이 해소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점유가 됐다라고 보면 언제부터 과연 점유했느냐.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이후부터 점유했다라고 하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보호를 못 받겠죠. 그렇죠. 옛날부터 점유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신축을 하다가 멈췄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 현장 사진을 보시면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조물들 지하 네. 공사를 하다가 멈춘 듯한. 예, 텃파기 공사는 아니고 아예 지하 공사죠. 저는. 그렇죠. 예, 네. 지하에 골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공사를 하다가 멈췄는데 저 공사가 착수되려면 처음에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보통 그 유치권 포기각서 네, 이런 것들이 은행에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사실은. 들어가죠.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이제 유치권의 피보정 권리인데 공사대금 채권을 받으려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변제기가 언제였냐? 사실은 공사 도급을 맡길 때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가 완료되면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기성고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 상황에서 변제기가 행사할 수 도래했느냐, 있느냐. 네, 이 부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3년 내 소멸시효예요. 근데 저걸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에 혹시 걸리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게 유치권을 어느 풀 수 것에, 있는 방법. 그렇죠. 어떤 점으로 이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이제 그 낙찰 받으신 분이 잘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축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새로 건축을 하면 이 기존의 구조물들이 네네. 이 지하 구조물들이 저희에게 필요할지 아니면 그렇죠. 오히려 방해가 될지. 네. 저 네. 유치권자가 유치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토지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편익을 제공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텐데 저기에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면 그렇죠. 우리도 이제 지하 공사를 해야 되고 저걸 그대로 써서 이용 가능하다면 유치권자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거 지금 뭐 8억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정도의 공사 대금이 8억이 될지는 모르겠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들을 어찌됐든 우리가 활용하려면 그쪽에서도 좀 양보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적정한 금액으로 협의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저기에 차라리 우리의 설계로는 저걸 도저히 쓸 수 없다. 그러면 어차피 저거 다 철거해야 된다. 그렇죠. 그쵸?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죠. 그러면 철거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유치권의 그 성립과 뭐 이런 여부도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물리적으로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 정말 방해물이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비용과 이게 직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확한 판단을 하신 분이 매수하셨기를. 그렇죠. 네, 그게 네. 이제 이 물건을 갖기 위한 숙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유치권 사례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 사업에 저희가 접근하는 이 과정, 검토 과정, 또 이 그 어떤 유치권에 대한 권리의 뭐 성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요 물건 아쉬웠지만 또 좋은 프로젝트 저희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좋은 프로젝트 또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날이 또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